이번 시간부터 학습지가 조금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학습지하고 이 개념 정리 내용은 동일해요. 완전 동일하고요. 다만 옆에 좀 자료가 추가가 됐고, 그리고 뒤에 이런 탐구활동과 형성평가 문제가 좀 보강이 된 학습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은 이 본문 내용은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과 완전 동일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고요. 오른쪽에 있는 자료학습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자료를 읽고 이 자료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요.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한 자는 어쩌고 저쩌고. 자, 이거 고조선의 무슨 법이었죠? 무슨 법이었나요? 8조의 법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8조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가야 연맹에 대해 정리해보자. 가야 연맹은 이것이 풍부했대요. 질 좁은 이것이 많이 생산되었고요. 그리고 뒤에 아주 정답이 나오네요. 철. 그래서 정답은 아주 쉽죠? 철이에요, 철. 철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자, 이 새로운 학습지는 선생님이 이번에 온라인 클래스 강의 올리면서 같이 올렸어요. 그냥 1년치를 다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출력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뒷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풀었어요, 이미. 이것도 풀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2번하고 4번은 풀지 않은 문제라서 한번 같이 볼게요. 지난 시간 복습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나라는 졸본에서 건국했고요. 제가회의라고 하는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회의가 있었어요. 5개의 부가 연맹해서 발전했고요. 각 부는 각자의 주민과 영역을 다스렸대요. 자, 여러분, 제가회의라고 하는 회의체를 운영했던 국가 어딜까요? 고구려죠. 고구려 제가회의, 백제 정사함회의, 신라 화백회의. 자, 이런 것들이 기억난다면 여러분들 아주 훌륭하게 학습을 하신 겁니다.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나라를 쓰시오. 이건 사실 배우지는 않은 내용이에요. 결혼을 약속한 여자아이를 남자의 집에 데려다 키운 후 성인이 되었을 때 혼이라는 풍습이래요. 자, 이거는 우리가 공부를 지난 시간에 하진 않았는데 문제로 나왔으니까 그냥 알고 넘어가도록 해요. 자, 결혼을 약속한 여자아이를 남자의 집에서 데려다가 키운 후 성인이 되었을 때 혼이라는 풍습, 이 풍습을 뭐라고 합니까? 혹시 들어본 사람 있나요? 민며느리 제도라는 겁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여기다 적는 게 아니죠. 자, 이러한 것을 민며느리제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즉, 어린 며느리예요. 어린 며느리. 근데 이 민이라는 말이 붙으면요. 여러분 머리가 없는 사람을 민머리라고 그래요. 민머리. 그리고 풀이 나무가 없는 산을 민둥산이라고 그래요. 이 민이라는 건 뭔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며느리긴 한데 아직 다 자라지 못한 며느리. 좀 뭔가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며느리. 그런 걸 민며느리라고 해요. 이 민며느리제라고 하는 독특한 풍습이 있었던 나라는 바로 옥저입니다. 옥저. 우리가 배웠던 초기의 여러 나라 중에서 옥저 동해 묶어서 배웠거든요. 그때 등장했던 옥저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어봤고요. 뭐 여기 있는 탐구 활동은 우리가 이미 수업 시간에 다뤘던 거예요. 지난 수업 시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학습지로 새로운 단원을 공부를 할 텐데요. 오늘 배울 내용은 삼국이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로 발전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고구려, 백제, 신라를 공부하게 됩니다. 자, 이전 차시 진단평가라고 했는데요. 요거 문제도 풀어볼게요. 고구려에서 왕과 가들이 모여 국가 중대사를 논의 결정하던 회의체의 명칭은 이거 아까 문제에서 나왔던 거죠? 무슨 회의입니까? 제가 회의. 자, 부여에서는 제가들이 이곳을 관장하며 독자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였다.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여러 가들이 독자적으로 다스리던 지역 뭐라고 했죠? 사출도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을 쉽게 아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 내용 공부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삼국이 고대 국가로 성장하면서 확립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의 특징과 내용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봅시다. 삼국의 영토 확장과 왕위 계승의 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삼국의 영토 확장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 백제, 신라, 고, 백신, 삼국이 차례로 등장하는데요. 먼저 고구려는요, 시기적으로 1세기 후반 태조왕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해서 이 왕이 그 남쪽에 있었던 이웃 국가인 옥저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랴허강의 주변, 즉 만주 지역이죠. 이 랴오동 지역으로 진출을 도모한다는 건 시도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빠져 있지만 하나 또 볼만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영토 확장과는 상관은 없지만 우리 교과서의 순서대로 나오는 한 명의 왕이 있어요. 그 왕이 2세기의 고국천왕이라는 왕인데요. 이 왕이 진대법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이 고국천왕과 진대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과서 14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교과서를 먼저 이렇게 보고 하면 좋은데 이번 시간까지만 선생님하고 같이 교과서 볼게요. 다음 수업 시간 때는 여러분들이 교과서는 스스로 공부하는 걸로 이렇게 좀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쪽을 보면 고구려의 고국천왕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요. 이 왕이 진대법이라고 하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진대법은 뭐냐면요. 봄에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갚도록 하는 거예요. 즉, 곡식이 부족한 봄에 식량을 빌려주었다가 곡식이 풍족해지는 가을에 되갚도록 하는 일종의 복지 정책이죠. 자, 그래서 이건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는 제도다. 즉, 가난한 백성을 돕는 제도, 빈민구제 제도인데요. 농민들의 빈곤을 덜어주고 농민들이 귀족에게 예속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배고픈 백성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 백성들이 이 귀족들한테 비싼 이자를 내고 곡식을 빌려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노비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걸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고구천왕은 진대법의 실시로 민생의 안정을 꾀하고 귀족 세력이 커지는 것을 억제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했던 거죠. 그래서 오른쪽 사파를 보면 진대법이 실시돼가지고 국가에서 이렇게 곡식을 빌려주니 백성이 활짝 웃고 있죠. 이제 귀족에게 땅을 빼앗기거나 노비들 걱정을 덜었네라고요. 그래서 고국천왕의 진대법도 좀 기억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학습지로 돌아와 볼까요? 자, 이 2세기 고국천왕 지나서 4세기 미천왕이라고 하는 왕 때 낙랑군이라고 하는 걸 축출하는데요. 이 낙랑군은 뭐냐면요.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중국, 한나라, 이 한나라가 만든 한반도에 만든 식민 정권이에요. 즉 고조선이 망한 다음에 이제 그 우리 땅의 주인이 사라졌잖아요. 그러자 이 중국의 한나라가 우리 땅 곳곳에다가 무슨 구은이라고 하는 식민 정권을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오랫동안 끝까지 버틴 곳이 낙랑군이에요. 그래서 이 낙랑군 하면 여러분들이 낙랑공주와 호동왕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나라판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것도 바로 이 낙랑군입니다. 나중에 고구려가 완전히 이 낙랑군을 축출해버려요. 축출이라는 건 쫓아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그냥 교과서 본 김에 이번 시간까지만 선생님과 같이 교과서 좀 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에서 선생님이 조금 주목할 만한 내용들을 형광펜 처리를 했는데요. 그 부분들만 한번 볼게요. 지금 배운 거네요. 고구려 태조왕 때 옥저를 정복했다. 랴오동 지역으로 진출했다. 2세기 고국천왕 농민의 경제적 몰락 막고자 진대법 실시했다. 그리고 4세기 미천왕 낙랑군을 몰아냈다. 이렇게 공부한 내용이죠. 자, 이제는 그냥 교과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백제는 3세기경 고이왕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해서요. 한강 유역을 장악합니다. 자, 우리 삼국의 역사에서 이 한강을 장악한다는 것은요.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강을 장악한 국가가 삼국의 항쟁을 주도해요. 즉 한강을 장악한 나라가
삼국 중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교통의 요지, 그 다음에 농업 생산이 풍부한 곳, 또 우리 국토의 허리로서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자, 그래서 백제가 이렇게 가장 먼저 한강유역을 장악합니다. 자, 4세기에는요, 근초고왕이 등장하는데요. 근초고왕 때는 왕위 계승이 안정돼요. 즉, 왕위를 형제나 아들에게 안정적으로 물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참고로 근초고왕 때가 백제의 전성기입니다. 자, 그리고 근초고왕 때 마한의 여러 나라들, 그 남은 나라들을 다 복속시켜요. 원래 이 백제 땅은요, 사만 중에 마한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었잖아요. 거기 남은 나라들을 백제가 다 정복해서 하나의 나라로 이렇게 통합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힘이 너무너무 세가지고요. 북방에 있는 고구려까지 공격을 해요.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고요. 이때 고구려가 굉장히 위협을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중국의 동진과 교역하고 외와 교류했다라고 했는데요. 이 내용 한번 지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4세기 백제의 발전. 이때는 백제의 전성기예요. 진짜 그야말로 백제의 전성기를 맞이한 건데요. 백제가 비록 영토의 그 사이즈는 고구려보다는 작죠. 그러나 한강유역을 딱 장악하고 중국 세력과 그리고 일본, 외와 활발하게 교역을 하는 등 삼국 중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시기입니다. 자, 이때 중국과 교류했던 내용은 요건데요. 항아리가 하나 나왔죠? 중국의 동진이라고 하는 이 중국 남쪽에 있었던 국가거든요. 이 동진과 백제가 이렇게 서로 잘 교류했음을 보여주는 중국 항아리예요. 자, 이거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요. 이건 좀 볼만합니다. 일본을 그 당시에 왜라고 불렀거든요. 이 일본이 백제 왕한테 선물을 보낸 철로 만든 칼이에요. 이게 백제와 외와 긴밀한 교류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왜 칠지도라고 부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나무의 가지처럼 생겼는데 그 가지가 7개다. 그래서 7칠의 가지 지자. 그 다음에 칼 도자. 그래서 7개의 가지를 가진 칼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뭐 보면 알겠지만 뭐 사람을 찌르거나 공격할 때 쓰는 건 아니죠. 이거는 약간 의식용, 즉 뭐 제사를 지낼 때거나 아니면 좀 왕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장신구 같은 칼이었대요. 자, 백제 부분 봤고요. 신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라는 3에서 4세기 진안에 있던 여러 소국들을 대부분 복속시켰어요. 신라 이 지역은 원래 사만 중에 진안이라고 하는 그 세력이 있었죠. 거기 작은 나라들을 다 복속시켰어요. 자, 그리고 4세기 후반 내무랑 때에 김씨들이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원래 신라는 박씨, 석씨, 김씨 세 개의 성이 교대로 왕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물 왕부터 김씨들만이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때 왕을 부르는 호칭을 마립간이라고 고쳐요. 신라는 원래 왕이라는 호칭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같은 왕의 호칭을 독특하게 사용을 했는데 이것이 마립간으로 바뀌고요. 나중에는 다른 왕 때 왕이라는 중국식 한자 호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물왕은 내물왕이라고 기억하는 것보다는 내물 마립간이라고 기억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학습지에서 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제. 자, 3세기. 앞에 이게 3이 빠졌어요. 이 학습지에. 3이라고 적어주세요. 3세기 고이왕 때 목지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공격했다라고 했는데 이 목지국이 그 변한 지역에서 힘이 센 나라였거든요. 여기를 공격해가지고 요거 핵심은 한강유역을 장악했다는 얘기예요. 목지국이 한강유역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제가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되었다. 자, 그 다음 4세기 근초고왕입니다. 근초고왕은 업적이 많았죠? 고구려를 공격했고요. 이 마한에 남아있던 작은 나라들을 다 정복했어요. 복속이라는 것은 복종하게 하고 속하게 만든다. 즉 어떤 나라를 완전히 장악해서 그냥 합쳐버리는 걸 복속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 중국의 동진, 일본, 외저, 여기 국가들과 교류를 했다. 라는 거 우리 살펴봤습니다. 자, 신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라는 4세기 후반에 우리 뇌물왕, 뇌물마립간이라고 있죠? 이 사람 배웠는데
이 사람이 진안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그리고 빠진 거 있어요. 좀 적어주면 좋겠네요. 뇌물 마립관부터 김씨가 왕위를 세습하게 됐고요. 마립관이라고 하는 왕의 칭호를 사용합니다. 아직 신라는 사실 이 왕이라고 하는 표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마립관이라고 하는 왕의 호칭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해요. 학습지 한번 볼게요. 왕위 계승이 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냥 눈으로 읽어도 되는데 지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복 활동을 주도한 왕이 권력을 강화시키면서 다른 부족과 세력 차이가 발생해요. 즉 왕이 소속돼 있던 그 옛날 부족들이 다른 부족 세력들보다 훨씬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왕위를 다른 부족과 또 다른 귀족들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일원적으로, 즉 이제 왕은 왕이 속한 부족에서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왕위 계승이 좀 안정적으로 진행되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삼국의 율령반포와 제도정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율령이란 말 처음 나왔죠? 자, 바로 아래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있고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고구려는 4세기 후반 소수림 왕이라고 하는 왕 때에 율령이란 걸 반포해요. 자, 그럼 율령이 무엇이냐 알아야겠죠? 자, 율령은 율과 령을 의미하는데요. 율은 법을 어겼을 때 처벌하는 법률이에요. 쉽게 말하면 율은 형법이에요. 죄 지었을 때 처벌받는 법. 자, 령은 어떤 법이냐? 국가와 사회를 운영하기 위한 제도와 규범이에요. 그 법령들을 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행정법이다라고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율은 형법이고 영은 행정법. 자, 이거 내용 참고하시고요. 자, 고구려는 이 소수림왕 때 이러한 법을 정비해서 백성들에게 널리 알렸어요. 반포라는 건 널리 알린다, 널리 보급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소수림왕은요, 태학이라고 하는 국립교육기관을 만들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국립대학 같은 거예요, 대학. 그래서 교육기관입니다. 자, 그리고 소수림왕의 업적이 하나 빠져 있어요. 뭐냐면요, 불교를 수용했다는 겁니다. 불교를 수용했어요. 자, 그리고 4세기 말에 광개토대왕이 등장을 하게 돼요. 여러분, 광개토대왕은 너무나 유명하죠? 영토를 많이 넓힌 왕인데요. 한강 이북, 그리고 랴오둥과 만주 일대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장수왕 때 고구려는 평양으로 수도를 천도해요. 즉, 훨씬 북쪽에 졸본, 국내성 이 지역을 수도로 삼고 있다가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지금 북한 수도죠. 평양까지 내려오게 돼요. 자, 이렇게 평양으로 천도한 이유는 뭐냐면 장수왕은 남진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에요. 남진이란 말은 뭐냐면 남쪽으로 진출한다. 자, 그럼 남쪽에 왜 진출했느냐? 남쪽에는 백제가 있어요. 고구려랑 백제는 계속 전쟁했어요. 그래서 이 장수왕이 백제를 아주 혼을 내주기 위해서, 백제를 그냥 효율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수도까지 옮긴 거예요. 자, 그래서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시키고, 한성은 지금의 한강 근처예요. 자, 그리고 한강 유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 한번 교과서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교과서 15페이지입니다. 참, 우리가 교과서를 먼저 보기로 했는데 또 선생님이 학습지를 먼저 했네요. 자, 교과서 내용도 한번 복습할 겸 다시 볼게요. 자, 율령반포와 제도정비라고 해서 고구려 먼저 봤어요. 소수림왕 태학 설립했죠. 그리고 율령을 반포했어요. 그리고 여기 빠져있지만 불교도 공인했죠. 불교를 수용했습니다. 자, 그다음 4세기 말의 광개토대왕은 안정된 왕권을 바탕으로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이북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학습지에는 빠져있는 내용인데요. 신라에 침입했던 일본 세력을 물리쳐줘요. 근데 왜 신라에 침입한 일본을 물리치냐? 신라가 일본을 막아낼 수가 없으니까 광개토대왕,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광개토대왕의 군대가 신라로 가가지고요. 거기에 있던
이 일본 세력들 외를 물리칩니다. 자, 그 다음 랴오동반도와 만주일대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펼쳤고요.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유역을 장악합니다. 자, 오른쪽에 나오는 이 율령은 우리 학습지에서 본 거랑 동일한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우리 요거 보려고 사실 교과서 핀 거예요. 자, 교과서 15쪽 아래에 보면 5세기 고구려 세력의 확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도 한번 보세요. 진짜 고구려 세력이 어마어마하죠? 자, 백제 신라 가에 합친 것보다도 영토가 훨씬 넓습니다. 광개토대왕 때 정말 여기저기 영토를 많이 넓혔죠? 전쟁을 많이 하고. 자, 그리고 장수왕 때는 남쪽으로 쭉쭉쭉 내려옵니다. 수도도 평양으로 옮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백제랑 신라는 완전히 쪼그라들었죠? 자, 이러한 고구려 영토 확장과 관련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충주 고구려비라고 해서요. 충북 충주에 가면 장수왕 때 한강유역으로 진출해 한반도 남부 지역, 중부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비석이에요. 지금도 충주에 가면은 이 충주 고구려비가 굉장히 충주의 상징이 됐죠. 자, 다시 학습지로 돌아와서 이제 백제를 볼 건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교과서 그냥 먼저 볼게요. 이번 시간까지는. 자, 백제는 3세기 후반 관료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고 법령을 정비하는데요. 이로써 4세기에는 최대 영토를 확보하고요. 그야말로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나 5세기 후반 고구려 장수왕 때 고구려가 남진 정책을 펴죠. 그래서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시켜요. 자, 그래서 백제는 한강유역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더 남쪽으로 수도를 옮기는데 그게 웅진이라는 곳인데요. 여러분, 웅진은 우리가 잘 아는 곳이에요. 바로 대전 옆에 있는 계룡산이 있는 곳, 공주입니다. 충남 공주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서울에 백제 수도가 있었는데 쭉 남쪽으로 내려와서 공주 쪽으로 수도를 옮긴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야말로 나라 입장에서 위기에 처해진 거죠. 자, 그러나 백제는 이대로 끝나지 않아요. 6세기 들어서 무령왕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해서 중흥의 발판을 마련했다. 여러분, 무령왕릉은 부여의 무령왕릉으로 유명한 그 무덤의 주인이고요. 중흥이라는 말은 중은 다시 중자, 흥은 흥하름자. 즉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가 다시 흥했다, 다시 발전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뒤에 백제의 성왕이라고 하는 왕은요 수도를 옮기는데요. 아까 웅진 공주였죠. 지금의 충남 공주. 자, 그런데 사비는 어디냐면 지금 충남의 부여예요. 부여. 여기로 백제가 수도를 옮기고요. 이 사비, 지금의 충남 부여가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여에 가면 백제 관련된 유적이 많죠. 무령왕릉도 여기 있고요. 자, 사비로 수도를 옮겼고요. 또 중앙에 있는 관청을 22부로 설치하는데요. 요즘으로 따지면 중앙 행정기관이 22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라 일을 나눠서 하는 22개의 부서가 있었다. 이거를 성왕 때 정비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학습지에서 바로 백제 내용 까먹기 전에 확인해 볼게요. 자, 백제 3세기 후반 관료체계의 기틀을 마련했고 법령을 정비했습니다. 4세기에 근초고왕 때 전성기를 맞이했다고 했어요. 5세기 후반 한강유역을 잃어버리고요. 웅진천도를 하는 등 국가의 위기가 찾아와요. 자, 이건 뭐 여러분들 적어주면 좋겠죠. 한강유역을 상실하고 웅진으로 천도했다. 웅진은 지금의 충남 공주다. 자, 이렇게 위기를 맞이했으나 6세기에 무령왕 그리고 성왕 때 다시 중흥 나라가 부흥하게 되죠. 자, 성왕은 사비천도와 21부 설치를 우리가 공부했어요. 사비는 지금의 충남 부여라고 했고요. 자, 이제 신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과서 신라 부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신라는 6세기의 통치를 대대적으로 정비했고요. 지증왕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해가지고요. 왕을 부르는 이름이 그동안은 마립간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중국의 방식으로 왕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해요. 그래서 신라에서 처음으로 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지증왕부터가 진짜 신라에서는 왕의 호칭을 쓴 사람들이죠. 자, 지증왕은 또 나라 이름도 신라라고 고쳐요. 이전에는 사로 또는 사로국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신라라고 하는 멋있는 이름을 붙입니다. 신라라는 건 날로 새로워지고 널리 펼친다라는 좀 좋은 의미를 가진 이름이에요.
자, 학습지 오른쪽 중단계 잠깐 보겠습니다. 신라의 왕을 부르는 호칭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자, 제일 먼저 신라에서는 거서관이라는 호칭을 썼고요. 그 다음 차차웅, 그 다음 이사금, 그 다음 마립간, 그리고 지증왕 때 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썼습니다.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거, 차, 이, 마, 왕 순서 정도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각각의 의미는 이런 의미인데 그냥 읽어보시고 조금 더 심화된 그 지식으로 이렇게 필기를 한다면 마립간이라고 하는 호칭을 처음 쓴 사람이 누구예요? 뇌물 마립간이었죠? 그 다음 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처음 쓴 사람은 지증왕이었어요. 이것도 같이 기억해두면 좋겠지요. 자, 그리고 법흥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법흥왕, 신라 법흥왕은 병부라는 걸 설치하는데 병부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병사들을 다스리는 부서예요. 자, 그래서 군사 문제를 다루는 곳인데 이 병부를 설치하면서 왕이 직접 군사를 지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사권을 왕에게 집중했다. 그럼 다른 귀족들의 힘이 약화되겠죠? 자, 그리고 법흥왕은 율령을 반포합니다. 율령이라는 거 공부했죠? 나라의 법이에요. 자, 그 다음 관리의 공복을 제정했다라고 했는데요. 공복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유니폼이에요, 유니폼. 즉, 관리들의 유니폼. 자, 이거는 관리들을 그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선생님들도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옷을 너무 막 이렇게 자유롭게 입고 막 이러니까 통제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딱 이 옷만 입으세요 해가지고 정장 같은 걸로 이렇게 유니폼을 맞춰줘요. 자, 그런 걸 입고 다닌다면 사실 그 선생님들은 좀 불편하겠지만 학교를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생님들을 파악하기도 좋고 통제하기도 편리하겠죠. 자, 그 다음에 법흥왕 때 상대등이라고 하는 관직을 설치하는데요. 상대등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국정을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따지면 국무총리 같은 사람인데 과거에는 그러한 국무총리를 재상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법흥왕 때 상대등을 만들어서 이 사람한테 재상, 요즘 말로 하면 국무총리의 역할을 부여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왕인 진흥왕 때는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화랑도라고 하는 그 청소년 조직을 국가 조직으로 개편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화랑도가 인원도 많아지고 훨씬 더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라가 삼국통일하는 과정에서 이 화랑도들이 활약을 하게 되죠. 자, 정치적 발전을 바탕으로 영토를 확정하여 진흥왕 때 한강 유역을 모두 장악합니다. 자, 한강 유역을 장악하면 그 나라에 전성기가 옵니다. 그래서 신라도 진흥왕 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자, 고령에 있었던 대가야 연맹을 병합했고요. 북쪽으로는 함흥평야 지역까지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신라 땅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한번 밑에 지도에서 볼게요. 자, 신라가 뭐 이 옆에 지도랑 비교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커졌죠? 이렇게 신라가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던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네네네. 여기에 뭐 화랑들의 활약도 있을 것이고요. 또 아닙니다. 자, 이건 이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이 지도 조금 더 볼게요. 자, 신라는 지금 보시는 바가 한강 유역을 장악하고 굉장히 영토를 넓히는데요. 신라가 영토를 넓힐 때마다 그 영토를 넓힌 지역에 왕이 직접 행차해가지고 그 지역을 쑥 둘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웠던 비석들이 순수비예요, 순수비. 여기 보면 지금 순수비가 여러 개가 등장하는데요. 이것도 순수비죠. 순수라는 건 순수하다 할 때 순수가 아니고 왕이 직접 그 지역을 방문하는 걸 예전에 순수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왕이 직접 행차해서 둘러보고 세운 비다. 그래서 앞에는 이렇게 지명을 따가지고 황초령 고개에 있는 순수비, 마운령 고개에 있는 순수비, 뭐 북한산에 있는 순수비 이런 것들이 유명합니다. 자, 일단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진흥왕 때는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개편하고요. 한강역을 장악하고 대가야를 병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흥평야까지 진출했고요. 그리고 진흥왕은 점령지에 단양신라 적성비와 순수비를 세웠다라고 했는데요. 순수비는 방금 살펴봤고요. 단양 적성비가 있는데요. 단양 적성비는 요거는 우리 그 학습지에 자료가 나옵니다. 이따가 살펴보도록 해요.
자, 그리고 서울 북한산에 있는 신라 진흥왕 순수비인데요. 북한산은 서울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진흥왕 때 영토 확장을 기념하기 위해 북한산에 세운 비인데요. 지금도 비가 이렇게 보존이 되어서 어떤 글자가 써 있는지 일부 해독도 가능한 비석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자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라의 상대등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대등을 설치했던 왕은 누구였죠? 네, 버풍왕이었습니다. 이 버풍왕이 나라 일을 총괄하는 재상의 지위를 갖는 상대등이라고 하는 관직을 설치했다고 했죠. 자, 이렇게 교과서 내용 봤으니까 다시 학습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신라만 보면 되죠. 자, 신라 6세기 지증왕 때 처음으로 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했다라고 했죠. 그리고 국호도 확정짓는데요. 국호를 신라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법흥왕은 병부를 설치했는데요. 병부는 왕의 군사권을 강화하는 기능을 했다. 그리고 법흥왕 때 율령을 반포합니다. 자, 그 다음 법흥왕 때 관리의 공복, 즉 유니폼을 제정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법흥왕 때 상대등이라고 하는 국정을 총괄하는 재상의 역할을 하는 직위를 만듭니다. 자, 그 다음 진흥왕 때는요,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개편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한강유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한강유역을 장악함으로써 고구려의 백제 연결을 차단하고 중국과 직접 교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강유역을 병합하면서 신라도 소위 잘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때 대가야도 정복을 했고요. 그 다음 적성비와 순수비가 건립되었는데요. 아까 우리 자료를 살펴봤죠. 자, 그래서 적성비 중에 유명한 거는 단양 적성비고요. 순수비 중에 유명한 건 북한산 순수비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 표의 왼쪽에다가 좀 메모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각 나라들 삼국의 전성기예요. 순서대로 따지면 백제가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이 고구려, 그 다음이 신라인데요. 자, 일단 나라 순서대로 봅시다. 고구려는 5세기 광개토 대왕부터 장수왕 때까지 이때가 전성기고 영토도 가장 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제가 사실 전성기는 제일 빨랐어요. 4세기 근초공황 때 한강유역을 딱 장악하고 고구려를 막 공격하고 위협했죠. 자, 그 다음 신라는 6세기 진흥왕 때가 전성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